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의성민공학과에 있는 김재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는 다들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고요. 혹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눈을 안 마주치는데 알츠하이머병하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치매하고 다른 말로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아시겠어요? 제일 앞에 안경 쓴 똑똑해 보이는 우리 학생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를 도와서 내가 답변을 대신하겠다. 아까 일어서서 이런 인사한 우리 여학생 모르겠어요? 사실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이제 어떻게 다르냐 생각하면 건망증은 이제 쉽게 말하면 똑같은 이제 기억 이제 장애죠. 둘 다 기억 장애인데 이제 건망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옆에서 다른 분이 이렇게 딱 얘기해 주면 힌트를 주거나 그러면 맞아 그랬지 하고 이제 생각이 바로 뜰 수 있는 게 그게 건망증이에요. 근데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거가 뭐지?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전혀 이렇게 그게 다시 생각이 안 나시는 게 그게 치매거든요. 근데 치매가 사실은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원인이 많아요. 많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서로 다른 이제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그 오늘 말씀드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치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 말고도 또 이제 그 혈관 인성 그런 이제 치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루이 바디라는 것도 있고 혹은 파킨슨 같은 병도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치매로 또 발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이제 치매 환자분들 중에 대략 60에서 한 70% 정도 환자분들은 이런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를 겪고 계신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치매 연구할 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런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치매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오늘 많이 좀 나오신 것 같아요. 연세가 혹시 65세 이상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65세 이상. 아이고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어메, 연세가 65세 넘으셨어요. 그러시군요. 쑥스러워서 손을 잘 안 드시는데요. 지금 이제 광주에는 그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조선대학교에서는 그 치매 국책 연구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60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제 치매 검사를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또 한번 검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돈 많이 들어가는 MRI라든가 혹은 핵 영상, 뇌 영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통 한 130만 원, 150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단에 관련된 거고요. 하나는 치료에 관련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연결이 되어서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진단만 이렇게 주로 집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혹은 치료만 집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과 치료를 두 가지를 다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그런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찬스가 와서 지금 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제가 들고 있긴 한데 한번 요거 한번 따라 해볼게요. 그 오른손 양손을 드시고 이제 한쪽 손에는 이제 보, 한쪽 손에는 가위 해서 가위와 바위를 서로 이제 한 번씩 바꾸어 보는 거예요. 손을 바꾸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이게 보가 되고 가위가 되고 생각보다 잘 안 되죠?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면 또 이렇게 되고 잘하시네요. 이 친구들은 그냥 뭐 빠딱빠딱빠딱빠딱 역시 젊어서 그런지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묵하고 그 다음에 찌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묵하고 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몇 번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잘 안 되긴 한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거 핀 마이크가 없죠 저희가. 어쨌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주목을 하는 건데요. 앞서 하셨던 그런 이제 보하고 가위를 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할 때 주먹을 꽝 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꽝 짝, 꽝 짝.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꽝 짝, 꽝 짝. 네,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시네요. 자, 제일 마지막 단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위하고 그다음에 묵하고 펴시고요. 이번에는 손날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이렇게 묵지 한 다음에 짠, 그다음에 짠, 짠, 그다음에 짠, 짠, 짠. 네, 잘 되시나요? 자, 우리 고등학생들 지금 잘 되세요? 아유, 아까 처음에는 엄청 바라바라바라바라 하더니 지금은 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요런 약간 조금 머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면 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뭐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오늘 와주신 분들께 드리려고 선물을 조금 가져왔거든요. 역시 선물하니까 갑자기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어, 여기는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하여튼 제가 가끔 질문 드리면 열심히 또 답변해 주신 분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전동 칫솔이 되겠습니다. 네. 오, 역시 아,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고. 혹시 그 저희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타에 와보신 분이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학생들은 와보셨네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전경 사진이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학교 정문에다가 드디어 그 정문 조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정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앞에 가면 돌이 큰 게 있고 광주과학기술원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정문이라는 게 잘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게이트만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역사가 이제 32주년이거든요. 32주년인데 그동안 정문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드디어 저희가 이제 좀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금 정문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도 9월 말이나 10월 초 되면 이제 한번 지스트에 오시면 또 이제 정문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먼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매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심해지게 되면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이다가도 이제 나중에는 심각한 그런 이제 기억 장애가 이렇게 오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내 몸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될 것들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대소변을 내가 알아서 가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잘 안 되는 상황까지 되는 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나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이게 뇌 기능 지도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사실 구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생물 시간에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배웠죠. 자, 마스크 쓴 학생. 자, 마스크 아주 벗어버리네.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말하는 이 전두엽이 어디 부분이에요? 그지 여기죠. 그 다음에 후두엽은 어디예요? 여기 뒤.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딱 가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갖다 딱 때려버리면 뭐 별이 번쩍한다? 그렇게 하는데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이 바로 시각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력 이렇게 보는 거에 관련이 있는 부위다 보니까 이 뒤에 후두엽 부분을 갑자기 강한 충격을 팍 주게 되면 뇌가 놀래가지고 뭔가 번쩍한 것처럼 이렇게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뇌가 사실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위에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시작이 되거나 혹은 퍼졌거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의 기능이 이제 점점 저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들이 여기에 주로 많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억력이나 생각하는 사고력이 떨어질 거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 측두엽, 양옆이거든요. 이 양옆인데 여기에 만약에 그런 나쁜 단백질들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은 청각 혹은 후각이 점점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 같은 경우에도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이게 냄새를 맡는 그런 후각 기능이 약간 먼저 퇴화가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이라든가 혹은 청각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감각 기능들이 인지 기능보다는 약간 먼저 이렇게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약간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제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특히 이제 뇌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해마하고 편도라고 하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그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학습이라든가 기억에 이런 장애가 또 발생합니다. 중앙치매센터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우리나라에 중앙치매센터가 있고 중앙치매센터를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첫 페이지에 뜹니다. 그래서 치매 오늘은 해가지고 이제 노인 인구가 얼마일 때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얼마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요게 작년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들어가서 본 거였고 요게 요번에 이제 이 세미나를 강연을 준비하면서 들어와서 봤습니다. 봤더니 노인 인구도 65세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약간 한 50만 명 가까이 증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여기서는 이제 98만 4천 명인데 98만 4천 명인데 여기는 91만 명. 오히려 약간은 더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이제 경우를 보이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새로 치매가 생겼던 분보다 이제 그 치매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더 오히려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 수 대비해서 이제 치매로 이제 예상되는 어르신들의 수가 거의 한 10%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10명이 있으면 사실 그 중에 한 분은 치매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만약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천재가 한 명이 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확률이거든요. 사실 100명 중에 천재가 한 명 있으면 모르겠지만 10명 중에 천재가 한 명 있으면 그거는 천재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대비해서 이제 이 치매가 생각보다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재밌는데요. 이 성별을 봤을 때 과연 남자하고 여자하고 봤을 때 어느 이제 성별이 더 치매가 많을까를 보게 되면 데이터를 보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60%. 10명의 환자분들 중에 4명만 이제 남자분들이고 6명은 이제 여성분들이 되는 거죠. 연령별 아까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이면 10%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80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27% 가까이 됩니다. 10명이 있으면 이제 2.67명은 이제 치매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8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는 36%니까 10명 중에 거의 4명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이제 앓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지금 요 데이터에서는 거의 76%니까 거의 뭐 우리가 치매하면 사실 알츠하이머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지만 나머지 혈관성 치매 8.57%는 또 혈관으로 인한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그 뇌의 스트로크라고 하죠. 그 뭐죠 스트로크가? 그 우리나라 말로 그 뇌졸중 네 뇌졸중이죠. 뇌졸중인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오시거나 하나는 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오시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큰 혈관이 어떻게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 안에서 큰 혈관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퍼져서 점점 작은 혈관들이 되는데 그 작은 혈관들이 있는 부분들이 점점 피가 안 통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뇌가 서서히 죽어가는, 그래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게 바로 혈관성 치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중증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경도가 그래도 40%, 그러니까 좀 미미한 이제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40%, 조금 이제 있으신 분들이 25%, 좀 심하신 분들이 이제 한 15% 정도 되는데 최경도 혹은 경도 요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빨리 진단을 하는 게 서서히 지연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성 분들한테서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혹은 치매가 이제 남성분보다 더 많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또 생기고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단순하게는 여성분들이 오래 사세요. 전체적인 이렇게 평균 수명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전 세계 1등으로 제일 오래 장수하시거든요. 남성은 제가 알기로 전 세계 2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은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만큼 오래 사시거든요. 남성분보다 보통 이렇게 6년 정도 더 사세요.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 아밀로이드 베타 혹은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안 좋은 그런 이제 단백질들이 뇌 안에 이제 막 생기는 건데요. 생기고 많이 쌓이는 건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많이 쌓이겠죠. 많이 쌓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오래 사신 분한테는 당연히 더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한테 남성분보다 더 그 치매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세 이후로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거. 요즘 뭐 많이 얘기하는 그 애견남, 그다음에 테토녀 뭐 그런 얘기 혹시 군수님 아세요? 아, 맞다. 군수님 요즘 말 아셔야 됩니다. 혹시 과장님은 아세요? 설마 모르세요? 여기 학생들은 아시죠? 보세요. 학생들은 다 알잖아요. 혹시 어르신 혹시 그 아세 들어보셨어요? 테토녀, 뭐 애견남. 예, 그 우리 몸에 성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고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더 많죠. 근데 그게 나이가 지나면서 바뀝니다. 보시면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제일 많을 때가 20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남학생들은 남자, 이게 저는 이제 테토남, 여기는 테토남이에요, 테토남. 그러다가 점점 감소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성 호르몬이 이제 보시면 20세 때 제일 증가했다가 약간 거의 안 떨어져요. 이 남성 호르몬에 비해서 여성 호르몬이 남자 몸에서는 약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는 이제 남자 했는데 점점 제가 이제 55세거든요. 55세쯤 되면 이제 이게 차이가 한 두 배가 될까요?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약간은 애견남이죠. 드라마 보면서 이제 자꾸 눈물 흘리고 막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죠? 나이 들어보세요.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이렇게 이 남자처럼 이렇게 세지잖아요. 이 남편 등짝도 팍 때리고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다 이렇습니다.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자분들은 이게 여성 호르몬들이 이렇게 있다가 50세 정도 해서 만약에 50세에 이제 만약에 그 갱년기가 시작이 되었다. 그 순간 이게 급격히 떨어집니다. 남성 호르몬은 계속 유지가 돼요. 남자랑 반대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정도가 남자보다 훨씬 더 빨라요. 빠르고 되게 심해요. 그 차이가 보시게 되면 남성 호르몬은 예를 들어서 최고가 1이라고 보고 여성분 같은 경우 최저가 뭐 200이라고 봤을 때
이게 나노그램이고 피코그램이니까 좀 비교하기가 애매한데요. 아, 요거구나. 요걸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가 이런 치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왜 그럴까를 이제 또 알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쁜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우리 정상 뇌고요. 뇌에서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아까 보셨던 해마라는 부위고요. 여기가 바깥이 되뇌 피질입니다. 요게 파란색이 요게 정상적인 우리 신경세포,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인데요. 근데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신경섬유 다발인데요. 그게 요 세포 안에서 자꾸 이렇게 뭉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게 바로 여기 끝이거든요. 이 끝에서 끝단에서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 여기에 점점 뭉쳐가지고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신경세포하고 다른 신경세포하고 여기에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신경세포가 소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뇌가 기능이 이제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 신경세포들이 죽게 되고요. 세포가 죽어가니까 뇌가 짜그러집니다. 뇌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의 뇌 MRI 사진을 찍어보면 정상은 이렇게 통통하게 빵빵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하면 치매 환자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여기 빈 공간도 엄청 크죠. 그리고 나머지 부위도 다 짜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요거는 보시면 가설입니다. 무슨 얘기냐?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환자로부터 뇌를 이제 이렇게 봤더니 이 결과거든요. 뇌가 줄었더라. 근데 왜 줄었을까? 봤더니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로 인해서 줄었더라. 근데 그거는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랬어.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원인일까? 얘네들로 인해서 과연 우리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는 걸까? 아니면 혹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이 될까? 얘가 원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100%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병리학적으로 봤더니 이 두 단백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더라라는 것은 뭐 엄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혈관성 치매는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막히거나 이제 출혈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겼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뇌 조직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치매가 바로 이제 혈관성 치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증세가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 장애, 특히 단기 및 최근 기억 장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마에서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두정엽 쪽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공간 능력이 떨어집니다. 방향 감각이 상실되어 있거나 혹은 늘 가던 길인데도 길을 헤매는 거죠. 자,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길을 잘 찾는다. 길눈이 밝다. 두 명이나 있는데 나머지는 길눈이 어두운 편인가요? 그러면 집에는 어떻게 가요? 집에 잘 엄마 아빠가 바래다 주시는 거예요? 사실 보시면 이제 뭐 다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길눈이 밝으신 분도 있고 어두우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은 다들 뭐 내비게이션 보니까 그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만약에 두정엽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측두엽 옆에 있는 측두엽에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면 말 이제 잘 안 나온다거나 혹은 상대방 말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혹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있어요? 어, 혹은 이제 나이가 많은 뭐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보면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했던 말을 또 하세요. 그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갈 때마다 했던 말을 또 하시고 옛날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이제 음, 그게 이제 고령화되어 가면서 이제 사실 그렇게 되는 건데 혹은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애들한테는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지만 어르신한테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말을 똑같은 말인데 그게 어떤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전두엽에서 또 이제 증세가 발생하면 계산을 잘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판단력이 좀 흐려지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행동도 발생할 수가 있고 나중에 좀 심해지면 대소변 장애라든가 행동 장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정 치매 환자 추이인데요. 2020년 대비해서 이제 2060년이 되면 한 10%에서 17%, 18%까지 증가할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 수명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40년 후에는 훨씬 더 길어질 거거든요. 당연히 더 오래 사니까 이제 치매 환자도 더 많이 생길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게 국가 혹은 대륙별로 봤을 때도 보시면 아시아 쪽, 유럽,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제 미국, 이제 아메리카 쪽인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원래는 옛날에 이제 예측을 했던 거는 요거였어요. 아래쪽이 점선이라서 2050년이 되면 한 115 밀리언, 1억 1,500만 명인데 지금은 그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1억 3,500만 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런 이제 치매 발생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치매를 이제 진단을 이제 하는데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거부터 한 번씩 같이 읽어 보실게요. 시작. 이미 했던 이야기나 질문을 자주 반복하는 경우. 자, 여기 해당되시는 분 한번 아무도 없죠? 네. 해당이 되나요? 아니고. 오케이. 자, 두 번째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 저 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가끔씩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진 경우. 다 잘 이해하시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화를 잘 내는 경우. 우리 엄마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뭐, 우리 아빠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하는 학생은 없나 보네요. 네, 좋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말이 좀 어눌해진 경우. 그 다음에 고집이 세졌다. 옛날에 비해서 고집이 세졌다. 그 다음에 뭔가 깜빡 잊어버리는 그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복잡한 일에 서툴러지며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잘 못하게 된 경우. 사실 이제 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뭐 열 몇 가지 일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간을 나눠가면서 번갈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요. 삶의 의욕이 떨어진 경우. 자, 혹시 삶의 의욕이 없는 학생 끄떡끄떡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어요. 네, 사실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들 여기 있는 어른분들도 다 여러분들 그 나이 때는 다 똑같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공부하기 싫었고 내가 왜 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삶의 의욕이 떨어진 경우, 젓가락질이 서툴고 음식을 자주 흘리는 경우, 마지막으로 옷이나 차림새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옷차림에 신경을 꽤 많이 쓰셨습니다. 한 분도 해당이 되시는 분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략 한 6가지 이상이 조금 해당이 된다 싶으시면 약간의 이제 100%는 아니에요. 아닌데 약간의 이제 그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 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고 수도 있다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원래
원래 감정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원래 계속 그런 거죠. 그다음에 원래 옷을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원래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평상시에 하던 것 대비해서 이렇게 뭔가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은 이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를 진단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보통 치매 안심센터라든가 뭐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일종의 그 질문지를 주고요. 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합니다. 그 질문지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뭐 그다음에 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뭐 고향이 어디신가요?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점수를 가지고 보통 저희가 약간의 인지 장애가 있다 없다 정도까지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지 기능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다 치매는 아니거든요. 이게 다 알츠하이머성 병이라든가 다 혈관성 병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갑자기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야 내일 뭐 갑자기 중간고사 볼 거야. 그러면 허걱 하면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내일까지 어떻게 공부해? 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갑자기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인지 기능이 감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서울신경심리검사, 세라드 검사, 알츠하이머병 흉가 척도해서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는데 가장 먼저 간단하게 쓰는 게 요거예요.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고 해서 한 대략 20개 정도의 질문이 있고요.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검사들은 좀 더 정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검사이긴 한데 사실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이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학생분들도 시험 칠 때 힘든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거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뇌가 이렇게 생겼다가 치매가 걸려서 나중에 진행이 되면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들고 이게 정상인 경우가 있다가 처음에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단백질이 점점 쌓이고 나중에 타우 단백질이 점점 증가를 하고 이 두 가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신경 손상이 점점 심해지죠. 신경이 점점 이렇게 죽어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인지 기능이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결국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제 일상적인 활동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무증상이 15년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걱정이 됐던 게 아까 제가 55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제 뇌에도 사실은 이런 단백질들이 좀 많이 쌓였을 수도 있겠다. 저도 모르죠. 제가 이제 뇌 사진 안 찍어봤으니까 저도 모르는데 사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무증상이 15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로 인지 기능이라든가 뭐 대화한다거나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하지만 이미 이제 뇌 안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조 증상, 요게 이제 바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때인데요. 이때가 보통 저희가 경도 인지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런 경도 인지 장애가 왔을 때 이미 사실은 이런 나쁜 단백질들은 쌓일 만큼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뭔가를 치료를 해보자고 해도 이미 뇌에는 뇌세포도 많이 죽었고요. 살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건 뭐죠? 바로 요때, 요 단계 혹은 그래도 요 단계 해서 이게 증상은 없지만 우리 뇌 안에서 뭔가 생기고 있을 때 그걸 미리 알아차려서 우리가 뭔가 처치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제일 좋지 않겠냐.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조기 진단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뇌 사진이고요. 이게 뇌 조직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병리학적 사진입니다. 이 색깔이 이제 약간 좀 진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포도 색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단백질들이고요. 정상인 분들 뇌에는 별로 없다가 점점 쌓이고 나중에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거의 뭐 뇌가 다 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뇌 영상을 찍으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치매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MRI 사진을 봐도 정상일 때, 경도 인지 장애일 때, 그 다음에 치매 환자분들 보면 이게 쭈그러뜨진 게 사진에서 보여요. 뇌 사진을 찍으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MRI 사진을 가지고 이제 경도 인지 장애를 진단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요게 지금 뭐냐면 그 뇌 척수의 검사라고 해서 뒤에 척추 있잖아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렇게 큰 바늘을 찔러 가지고 그 안에서 척수액을 빼내는 거예요. 이 뇌 척수액을 빼내서 그 척수액에서 그 단백질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면 제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딱 보시기에도 좀 겁나잖아요. 그 아무도 이렇게 큰 이따시만한 바늘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도 요거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신에 이렇게 뇌 사진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뇌 사진을 찍어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치매를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프겠죠. 물론 마취를 하지만 그 다음에 요거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능이 이제 노출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싸다는 거. MRI 같은 경우도 비싸요. MRI도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사능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비싸다. 그래서 뭔가 좀 저렴하면서도 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바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alled resting potential.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제 뇌 기능을 측정하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뇌는 사실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막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그 뇌세포 안에서도 신경세포 안에서는 전기 신호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능을 하는데 전기 신호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뇌파 측정 기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전극을 붙여가지고 그 전극에서 아주 미세한 그런 전류를 측정하면 그걸 가지고 뇌의 이제 기능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뇌파를 분류를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나누면 이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의 주파수별로 이제 해당되는 그런 기능들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잠을 잘 때는 우리 세타파, 그 다음에 델타파가 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공부하거나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이제 주파수 성분이 많이 나오고 시험이라든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또 높은 주파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졸리신 분들은 이제 요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파를 이제 전기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측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I인데요. MRI에서 이제 뇌 활성화하고 혈류역학의 관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 안에서 전기가 이제 흐르면서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를 측정하면 그게 뇌파 측정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휴식 상태에 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피가 흘러가고 있죠.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신경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면 이제 우리 몸속에서는 산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스 그 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하고 산소가 공급이 되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얘네들이 주변에 있는 혈관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야, 나한테 빨리 산소 좀 더 줘. 나한테 빨리 글루코스 혈당을 좀 더 보내줘. 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혈관이 어떻게 하냐면 이 혈관의 벽이 이게 넓어져요. 이 좁아져 있던 게 넓어집니다. 넓어지면서 이게 혈류 속도가 확 증가를 하면서 이제 좀 더 많은 산소와 좀 더 많은 그런 이제 당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피에서 산소 양이 변하는 것을 측정하면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 뇌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MRI에다 적용을 했고요. 그게 바로 이제 기능 MR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넘어가 있고요. 그런데 MR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커요. 크고 학생분들은 MRI 한 번도 안 찍어봤죠? 예, 좋아요. 네. 그래야 정상입니다. 지금 학생분들인데 MRI 찍어봤다. 그러면 뭔가 사고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근데 교통사고 당하거나 뭐 그럴 때 MRI 많이 찍어보시잖아요. 그래서 MRI 찍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생각보다는 안 많으시네요. 네. 주로 뭐 이렇게 머리 찍어보셨어요? 아니면 등을 찍어보셨어요? 머리를 많이 찍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은근히 비쌉니다. MRI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MRI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바로 기능 NIRS라고 해서 기능적 이제 근적외선 분광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빛을 보냅니다. 예, 빛을 보내서 그 빛이 뇌를 지나서 나온 것을 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빛이 세기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관찰을 하고요. 그때 적어도 2개 이상의 파장의 빛을 보내서 그 파장의 빛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 뇌 안에 있는 이제 그 혈류에 있어서 산소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이마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전체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연구용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광주 노대동 쪽에 가면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적치매 관리기술 연구센터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센터장을 제가 이제 맡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실험 이제 대상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 뇌파라든가 혹은 그런 이제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 기법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실험도 여기서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과제를 주고 기억력 과제를 주고 언어 요충상 과제인데요. 인지 과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빨간색 공이 또란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얀색이 보였어요. 그럼 내가 하얀색이 보이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빨간색일 때는 버튼 안 누르고 하얀 게 나오면 다시 누르고 그런 게 이제 인지 과제고요. 기억력 과제는 뭐냐면 그 1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처음에 야구공이 나왔어요. 두 번째도 야구공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바로 앞에 것하고 요거하고 같으냐 다르냐입니다. 같으면 클릭하고 다르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거는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동차는 야구공이랑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야구공이 나왔고 자동차가 나왔고 다시 야구공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나온 야구공은 앞에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때는 두 번 앞에 있는 거랑 같은 거를 체크하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사실 투백 테스트라 그래서 한 앞에 거랑 이거랑 두 단계 차이가 나는 거가 나오면 같은 게 나오면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르신들께서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앞에 거랑 같은 거를 체크하는 거, 그 하나 이제 원백 태스크를 이제 그거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테스트는 이제 언어 유창성 과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군수님한테 자 동물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개, 소, 당나귀, 뭐 말, 고양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디귿, 자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 말씀해 보세요 하면 다람쥐, 대구 또 빨리빨리 안 나오시죠? 네. 좀 어려우시네요. 자, 디귿하며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열심히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언어 유창성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할 때 저희가 뇌파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마에서 이제 빛을 보내서 이마에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아는 그런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뇌에서 산소를 갖고 있는 이제 피가 요 두 가지. 자, 전화 올리시는 분 한번 요 시점에서 이제 한번 이제 질문을 하라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전화가 꺼졌네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산소가 있는 피,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산소가 부족한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어떤 언어 단어에 대해서 그 유창성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게 보이고요. 이번엔 쉬리가요? 그다음에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라 뇌 연결성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좀 그러네요. 제가 봐도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뇌파 같은 경우도 이제 유사하게 뇌파를 측정을 해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정상 그룹하고 그다음에 무증상인데 이미 뇌 안에는 단백질이 쌓이는 그룹, 그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 그룹이 있고요. 요것들을 이제 제 세 그룹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사실 질문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얘랑 경도 인지 장애랑 정상이랑은 구분이 되더라고요. 구분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요거였거든요. 이 가운데가 뭐냐면 이제 인지 기능은 정상이에요. 근데 이미 뇌 안에 이제 나쁜 게 쌓여 있는 분들, 요걸 우리가 이 그룹을 빨리 알아야 그래야 이제 조기 진단을 해야 그래야 저희가 뭔가 이제 치료도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건데 요게 구분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 실험이 끝나고 나서 다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뇌에서 특정 부분만 가지고 봤더니 생각보다 이거랑 정상인 그룹하고 그다음에 무증상인 그룹하고도 약간은 구분이 되네. 그런 이제 결과를 얻어서 사실 굉장히 좀 이제 흥분은 아니지만 기뻐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는 이제 인지 기능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상한 거 찾아내는 거라든가 언어 유창성이라든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후각 기능, 냄새 맡는 거, 냄새 맡는 기능이 이게 또 점점 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라인이 요 약간 그 오렌지 색깔 주황색 점선이 뭐냐면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아밀로이드 베타가 막 쌓이는데 그 이후에 타우 단백질이 쌓이는데 그때 후각 기능도 거의 같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일 때보다도,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게 더 빨리 떨어지더라 라는 것이 또 사람들이 이제 밝혀내는 것들이라서, 그러면 후각 테스트를 하면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땅콩 버터입니다. 어르신분들은 땅콩 버터 아마 안 드셔 보셨죠? 땅콩 버터 혹시 드셔 보셨을까요? 땅콩은 아시죠? 땅콩 잘 으깨 가지고 버터랑 섞으면 땅콩 버터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땅콩 버터 먹어봤어요? 예, 너무 이게 차이가 극명하게 나서 그런데요. 군수님은 드셔보셨어요? 군수님 드셔보셨어요? 네. 이 땅콩버터가 사실 미국에서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잼이라든가 땅콩버터를 빵에 발라서 그냥 아침에 간단하게 먹거든요. 이 땅콩버터 냄새가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플로리다 대학에서 땅콩버터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코에서 이렇게 멀리 띄워놓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센티미터가 되었을 때 냄새를 맡을 수 있는가? 반대로 왼쪽 코에서도 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왼쪽 코와 오른쪽 코하고 그 거리의 차이를 봤더니 신기하게도 치매가 없으신 분들하고 경도 인지장애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인데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양쪽 코에서의 차이가 12cm나 차이 나는 거예요. 한쪽 코는 금방 냄새를 맡는데 한쪽 코는 가까이 되니까 겨우 맡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땅콩버터로 치매를 진단합니다 해서 이제 그때 한참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었습니다. 엄청 이제 난리 났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연구 그룹에서 이상한데 우리가 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던데 그렇게 또 발표도 하고요. 그랬더니 다시 플로리다에서 무슨 소리 너네가 제대로 안 한 거야 하면서 이제 또 발표하고 사실 이렇게 연구자들은 서로 이제 비록 논문에 발표했지만 그걸 다 믿지는 않습니다. 다 믿지는 않고 그걸 또 이제 반박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점점 뭔가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그 빛을 이용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서 보셨던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다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실험을 주로 했던 학생이 사실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가지고 엔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 회사에서는 이런 후각 자극을 주고 거기에 따른 이제 뇌 신호를 얻은 다음에 그걸로 치매를 이제 진단하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태블릿 앱까지도 만들고 시스템까지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식약처 이제 인증까지도 받았는데 물론 아직은 치매에 대해서는 받은 건 아니고요. 요게 인증을 받은 거는 뇌에서 이제 뇌의 그 혈류의 산소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기로서 측정을 받았습니다. 실험할 때 보시면 이렇게 무슨 연필 사인펜 같은 거 그걸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냄새를 맡았을 때 이제 뇌에서 이제 어떤 신호가 변하는가 그거를 이제 관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다운이 우리 빨래할 때 넣는 그 다운이 있잖아요. 그 냄새를 한 20초 맡았다가 쉬었다가 그다음 민트 향, 그 다음에 가죽 향. 가죽 향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띠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는 허리띠 보면 이제 땀이 차면 그 꼬릿꼬릿한 냄새 나잖아요. 그런 향입니다. 사실 별로 좋은 향이 아니죠. 이렇게 서로 다른 향을 줬을 때 이제 오른쪽 왼쪽 뇌에서의 그런 신호를 얻어 가지고 그 신호를 측정을 함으로써 이제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결과는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영상을 얻은 거라든가 혹은 MRI 영상으로 얻었을 때보다 이제 이 후각 자극을 주고 그때 뇌 측정한 그 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이제 경도 인지 장애를 훨씬 더 잘 진단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게 결과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00%다 맞추는 거, 환자 100%, 그다음에 정상 100%다 맞추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실제로 그런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없고 이제 요게 곡선이 최대한 여기 1에 가까이 가는 게 그게 좋은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쯤에서 이제 약간 너무 이제 힘드시니까 또 많이 졸리시죠. 졸리고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하나 잠깐 불러드릴게요. 아니 제대로 부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많이 부르는데요. 맛만 보여드리고 끊겠습니다. Que bella cosa, 나이르나 다이 솔레, 나이르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정식 노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불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왜 갑자기 노래 불렀냐면 이제 졸리시니까 부르기도 했지만 그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사실 뇌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뇌를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서 악기 하나라도 하시는 분, 뭐 나는 탬버린 친다 요거 빼고 캐스트네츠 빼고 악기, 자 어떤 악기 하세요? 오, 기타 친지 몇 년 됐어요? 3년 됐어요? 본인 생각에 잘 치는 편이에요? 아, 끝까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뭐 악기 어떤 거 아세요? 악기 하시는 분 없으세요? 아, 또 악기 하시는 거예요? 악기 안 하세요? 악기 하시는 어르신. 색소폰? 악기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고관절도 이제 무릎도. 자, 악기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나는 이 악기 한다. 뭐 기타 치시는 분, 색소폰 하시는 분. 우리 군수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바이올린을 하고 싶으시다고. 근데 아직 시작 안 하셨대요.
예, 사놓기만 하시고 아직 시작 안 하셨는데, 아, 악기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선물 드리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어떤 악기 하세요? 기타. 기타는 이제 뭐 젊을 때도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 이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버스킹도 하고요. 기타도 이렇게 동호회도 하고 하는데, 네. 일단 그 악기는 이제 뭐 되게 심플한 악기 말고, 누구 이 학생? 뒤에서 이제 한마디 했구나. 저는 왜 안 주세요? 뭐 그런 거죠. 예, 일단 우리 대표로 또 학생한테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기타 3, 4년. 오케이. 근데 악기를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기타도 보세요. 오른손 해야죠. 왼손도 해야죠. 눈은 가사를 보든지 코드를 보든지 해야 되죠. 피아노 치시려면 피아노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 막 두 개 다 있죠. 오른손 왼손 있죠. 페달 밟아야죠. 드럼 치시는 분들은 뭐 왼발, 오른발, 오른손, 왼손 다 막 따로따로 놀아야 되죠.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만큼 그게 뇌에 자극을 줍니다. 뇌에 자극을 주고요. 또 음악 활동을 하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세요. 그리고 좀 성격이 밝으신 편이시고요. 그리고 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들이 이제 좀 편하신 분들이세요. 나중에 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요. 치매를 예방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 활동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인간인데 인간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다들 친구분들이 있으시고 뭐 동료분들이 있으시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이제 특정 목적으로 만나는 그 동호회라든가 그런 것들에 열심히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우울증도 훨씬 없으시고요. 그분들은 그런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육체적인 뭐 움직임이라든가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제 뭐 평소에 본인이 하고 싶으셨던 거 이거 탬버린 말고요. 그 우쿨렐레 뭐 혹은 뭐 이게 오카리나 오카리나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사실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자 이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치료제가 나왔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왔습니다. 2021년도 6월 달에 그 아두카누맙 해서 이제 제품명은 아두헬름이라는 치매 약이 나왔어요. 미국 FDA에서 심지어는 승인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뉴스가 됐죠. 드디어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이게 승인이 안 됐어요. 약이 승인이 안 됐는데 그 임상 결과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좀 세게 약을 좀 세게 썼더니 그랬더니 1년 후에 그 나쁜 단백질이 빨간색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확 줄었네? 그게 보인 거예요. 근데 약물 치료 안 했던 분들은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FDA에서 이 회사에다가 야, 너네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네. 좀 더 깊이 있게 해봐. 해서 그래서 이제 일종의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전 세계에 다 퍼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이제 약간 테스트도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다른 약이 다시 또 승인을 받았어요. 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더 이제 테스트를 해봐라 그런 취지로 또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앞에 거랑은 조금 작용하는 기전이 달라서 지금까지 보면 앞에 거 봤던 그 아두카누맙보다는 얘는 좀 효과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들이 나오긴 한데요. 그 효과라는 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뇌 안에 있던 그 나쁜 단백질이 줄어들면 그게 효과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인지 기능도 좋아져야 되고 뭐 행동적으로 하는 것도 다 좋아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 나쁜 단백질이 줄었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좀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비싸요. 많이 비싸요.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 막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한 번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 누가 치료 받을 수 있겠어요? 예,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더 빨리 이제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점 같은 거 있잖아요. 노란 거, 빨간 거 있는 것들이 다 약입니다. 이게 다 신약 후보 물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수많은 것들이 치매를 치료하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많은 물질들 중에 지금까지 승인받은 거는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알츠하이머병 이제 치료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대신에 되면은 정말 세계적인 대박을 치는 그런 제약 회사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약 말고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체 의학 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약 말고 비약물적인 방법으로도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이라는 말인데요. 어, 자, 아까 우리 치솔 받았던 학생, 치솔 받았으니까 뭐 물어봐야지. 자, 디지털 치료제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렇지. 자, 디지털이 뭐예요? 디지털이 뭐예요? 디지털 하면 휴대폰? 옛날에는 디지털 하면 컴퓨터 막 그랬거든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뭐가 다른지 알아요? 너무 디지털 세대라서 디지털을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뭐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이 있었죠, 컴퓨터 있었죠, 게임기 있었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어르신분들께서는 이제 옛날에 그런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나 당연해졌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뭐냐면 이거는 결국 소프트웨어 기반의 치료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앱 중에, 핸드폰에 깔려 있는 앱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당뇨를 관리하는 앱이라든가, 혹은 수면 같은 것도 뭐 지금 뭐 몇 시에 주무세요,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라든가 건강 관리 앱들, 그런 앱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치료제라는 말을 붙이려고 하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질환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전자약은 이제 하드웨어 기반입니다. 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얘는 하드웨어 기반입니다. 그래서 전기라든가 자기장 혹은 열, 초음파, 광, 빛 이런 것들을 이렇게 쏘아줄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바로 전자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질병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질병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 효과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라든가 전자약이라든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심부 뇌 자극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그 파킨슨 병을 앓으시는 환자분들한테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이제 떨림 현상이 있잖아요. 손이라든가 뭐 걸음도 잘 이제 좀 걷기 힘드시고, 그런데 그게 이제 뇌에서 특정 영역에서 이제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그걸 많이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뇌 안쪽에다가 그 가느다란 전극을 이렇게 심습니다. 그리고 그 전극이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위치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게 그 배터리거든요.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절하는 그런 기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내 가지고 일종의 이제 내가 원하는 전기 신호를 딱딱딱딱 주게 되면, 그때 이 뇌가 이제 그 전기 신호를 받고 이 떨리는 현상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심부 뇌 자극 기술이라고 해서 이미 병원에서는 이제 많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시술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수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술해야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수술하지 말고 비침습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자 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경두계 자기장 자극 기술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석이죠. 예, 굉장히 센 자석을 머리 쪽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흐르면서 그 자기장이 흐르는 뇌 영역에 있던 뇌 세포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뭔가 치료가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뭐 정신질환 쪽이라든가 우울증 치료라든가 그런 쪽에 이미 병원에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전기 자극 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친구가 이거 쓰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해서 저런 거 딱 쓰고 공부하면 공부가 겁나게 잘 돼. 막 그런 게 있으면 대박이겠죠. 그럼 엄마들은 다 사겠죠. 그러면 그 회사는 대박이 될 텐데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시면 이게 쥐가 머리에 뭐가 달려 있잖아요. What we've 그런데 been doing is 가만히 actually 보시면 guiding 이제 him 이 wirelessly 깜빡깜빡하는 이렇게 빛이 by 움직이는데 sending signals from a laptop 이 사람이 computer 이제 왼쪽 to 버튼 his 누르면 쥐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쥐가 오른쪽으로 가요. 일종의 이제 살아있는 이제 and we 컨트롤이 also 되는 거죠. have a camera on his backpack so 그래서 이제 뇌에다가 이렇게 전기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걸 심어놓고 이제 외부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학생한테 전기 자극 딱 줄 수 있는 걸 심어놓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열심히 막 공부하다가 자라 하면 갑자기 자고 막 그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물은 그래도 사람보다 조금은 이렇게 뇌가 단순하니까 가능하겠지만 사람은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아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뇌에 자극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빛을 이제 뇌 안에다가 주는 겁니다. 보시면 뭐 귀 양옆에, 머리 위에, 코에 막 뭐가 달려 있잖아요. 여기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해골, 해골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빛이 들어왔을 때 그게 이 안쪽까지 전달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를 통해서 빛을 보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BA 라이트라는 회사는 이런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치매 쪽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지 기능 관련된 것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전기 자극을 줬는데 요번에는 빛을 이제 주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파란 빛이 나오죠. 파란 빛이 나오니까 쥐가 열심히 얌얌얌얌얌얌 치즈를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딱 꺼버렸어요. 껐더니 갑자기 얘가 치즈? 난 치즈 몰라. 난 치즈 안 좋아해. 하고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다가 다시 딱 켜주니까 웬걸? 나 치즈 너무 사랑해. 그리고 치즈를 열심히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식욕을 이제 컨트롤하는 부위에다가 이제 저희가 그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빛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이제 주면 그 부위가 활성화가 되면서 갑자기 얘가 이렇게 식욕이 땡겨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거 대박인데. 비만 환자분들한테 저거 하면 살 금방 빠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머릿속에다가 저걸 받고 있을 분이 아무도 없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만약에 저게 머리에 뭔가 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아마 벌써 또 그 회사도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초음파를 가지고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하면 초음파 뭔지는 아시죠? 초음파 뭔지는 아시죠, 과장님? 초음파. 초음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청 주파수를 넘어섰을 때 그게 초음파가 되고요. 그 초음파를 이제 저희한테는 초음파지만 그 멍멍이라든가 뭐 돌고래라든가 걔네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들을 수 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사람도 그 가청 주파수 영역이 바뀝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제 우리 그 오늘 청중분들 대상으로 만약에 실험을 하면 여기서는 못 들으시는 거를 여기서는 들어요.
이 나이가 젊을 때는 그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청소년 그 링, 그 벨소리. 알아요? 아는구나. 어떻게 알았지? 그거 써본 적 있어요? 아, 써본 적 없어요. 그게 청소년을 위한 그런 이제 벨소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소리 나는 거죠. 핸드폰이 울렸을 때 소리가 나는데 그게 선생님이나 이제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들어요. 우리는 못 듣죠. 못 듣는데 애들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동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소리 켜놔도 어차피 선생님은 못 들어. 나만 들을 수 있어. 약간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요즘은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다 반납하죠? 네.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음파가 보통은 그렇게 병원에서 쓰는 게 한 1메가헤르츠에서 한 5메가헤르츠 사이예요. 그리고 초음파 영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기 볼 때, 그다음에 뭐 근육이 이상하거나 인대가 이상한 거를 볼 때 초음파를 병원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초음파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쪼개 가지고 초음파를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40헤르츠로 무슨 말이냐면 1초에 40번이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줬더니 오메 신기하게도 뇌에서 그 안 좋은 단백질이 감소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근데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그 환자로부터 뇌파를 측정을 해보니까 정상인 분들에 비해서 이런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나 혹은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봤더니 그 40헤르츠 높은 주파수의 뇌파가 많이 떨어져 있더래요. 정상보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바깥에서 40헤르츠에 뭔가 자극을 주면 뇌파가 혹시 동조화가 되면서 더 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40헤르츠로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소리를 들려줬더니 뇌파를 측정하니까 실제로 40헤르츠의 주파수가 증가를 하더래요. 했는데 봤더니 결과가 그 나쁜 단백질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소리도 주보고 그다음에 빛으로도 눈에 이렇게 보이는 깜빡깜빡하게 한 거예요. 눈에서 이제 40헤르츠로 깜빡깜빡하게 했더니 뒷부분, 여기 뒷부분에 있던 나쁜 단백질이 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운드 소리잖아요. 빛을 이렇게 막 하면 얼마나 이게 눈이 피곤하겠어요. 소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특정 소리를 막 듣고 있으면 이게 소리가 질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티가 안 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소리, 초음파죠. 초음파를 우리가 40헤르츠로 잘라서 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줘봤더니 결론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더니 이제 그 초음파 40헤르츠 준 거랑 안 준 거랑 그 나쁜 단백질 비교를 했더니 이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빨간 거는 그 초음파 안 준 거고요. 핑크는 초음파를 준 건데 초음파를 준 게 이게 안 준 것보다 감소를 하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뭐 이렇게 TV에 나가서 이게 쑥스럽지만 이제 앉아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죠. 사실 예방이고 그 예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그런 사회 활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먹는 거,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한 걸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식이라고 하는데요. 뭐 지중해식이라든가 그런 식단들을 하게 되면 좀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뭐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 대략 10일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지중해식이나 이런 거 검색하셔서 그런 식사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에서 사시는 그런 어르신보다 이제 시골에서 사시는 어르신분들, 특히 여전히 이렇게 농업 일을 하시고 업 일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치매가 더 적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신체 활동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가벼운 신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신적 자극, 뭐 사회적인 활동인데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이제 군수님은 이제 바이올린 한번 배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혹시 좋아하시는 그런 이제 악기라든가 뭐 그림 그리기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활동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면, 그 다음에 청력, 시력 관리인데요. 수면은 사실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 못 자는데 건강할 리가 있지 않겠죠, 당연히.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되게 예민해져요. 그런데 잠을 잘 자시는 분들은 이게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이제 회사도 차렸어요.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이제 잠을 잘 주무시게끔 도와드리는 이제 기기를 개발하고 있고, 목표는 이제 올해 말까지는 이제 다 끝내고 내년 초에는 이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이제 쓰고 계시면 1시간 정도 쓰고 나시면 이 잠이 잘 오시는 그런 기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잠을 잘 주무시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요. 잠을 잘 못 자고 잘 자고는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 나쁜 단백질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생겼다가 자는 동안에 이게 없어져요. 그 뇌척수액을 통해서 이게 순환을 하면서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는데 잠을 잘 못 자면 걔네들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청력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뇌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경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뭐 그다음에 이 터치, 뭐 냄새, 이런 다양한 자극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뇌가 이제 자극이 되면 그러면 이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가 위험 인자 관리인데요. 결국은 뭐 고혈압 혹은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뭐 혹은 당뇨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게 있으면 뭐 치매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건강한 몸을 이제 가져야 우리가 뇌도 건강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연, 절주, 체중 관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조금 줄여 보시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줄여 보시고 그러시면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1번에서 5번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활 이제 관리 프로그램이 좀 잘 되면 훨씬 더 좋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14가지 생활 습관 인자라고 해서 청소년기 때 18세 이하일 때는 중등 교육을 안 받은 경우에는 인지 예비력이 감소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지 예비력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내가 뇌 크기는 똑같지만 그 안에 인지 능력을 많이 키워 놓는 거예요. 이만큼 키워 놓으면 나중에 치매가 오더라도 요만큼 줄어들었더라도 나머지가 남아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젊을 때 청소년기일 때 공부를 안 하면 이 예비 능력이 많이 안 커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도 많이 치고 그다음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년기가 되면 18세에서 65세가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제 복부 비만이 보면서 갑자기 찔렸는데 복부 비만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음주 저도 일주일에 한 3, 4일 마시는데요. 이게 일주일에 3, 4일 마시면 안 되겠구나. 일주일에 뭐 많아야 한 7캔에서 이제 8잔 이하로 마셔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거리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다들 많이 만나시고, 그다음에 공기 오염도 약간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시력 손실이 있었을 때 치료를 바로 하시고, 청각도 마찬가지로 청력 손실이 있을 때 바로 치료하시면 훨씬 더 이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인데
치매를 어떻게 조기에 이제 진단하고 그다음에 약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네, 어이구, 네. 어떤 질문? 네. 네. 그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까먹으셔가지고 알츠하이머병이 완치되셨다는 그런 미국의 사례가 있었는데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질문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외국의 어떤 사례를 봤더니 알츠하이머 병을 갖고 있던 환자분이 본인이 알츠하이머 병인 것을 까먹어서 알츠하이머 병이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그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한데 그 기사나 그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좀 상세하게 읽어보고, 왜냐하면 이제 그 신문이나 그런 데서는 타이틀만 이렇게 크게 크게 보여주잖아요. 그것만 갖고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세 내용을 읽어보고 제가 혹시나 그게 말이 되는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건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또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질문 어르신분들 중에 예, 미리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 어르신께서 계시는데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까 초음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알츠하임병 치매가 그 나쁜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서 된다는데 아까 초음파가 감소됐다고 했잖아요. 초음파를 줬더니 그게 줄었다. 예. 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예방 차원에서는 그 무증상일 때 만약에 아까 초음파를 검사 단계에서 이렇게 계속 쏘여졌을 때 네, 나중에 쌓이기 결과론보다 더 예방 차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AI 시대니까 네, 개인들이 해년마다 건강진단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개인정보가 쫙 도입되면서 그 작은 미세한 차이지만 그걸 금방 AI는 집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료 시스템도 혹시 학계랑 다시 또 연관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코멘트를 의견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초음파든 혹은 사실은 얘기는 없었지만 광을 이용해서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미 나빠지기 전에 다시 이제 하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하면 이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전자 변형을 시킨 쥐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자라면서 이 나쁜 단백질이 더 많이 쌓이는 쥐들인데요. 그 쥐들의 이제 많이 쌓이기 전에 이미 초음파라든가 그 빛으로 자극을 계속 주면 안 준 애들보다 훨씬 적게 쌓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AI 같은 걸 이제 활용을 해서 그런 의료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약간 어떤 뭐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미세한 어떤 차이가 생겼을 때 빨리 알아내는 거,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AI 그 의료 AI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나 이 질문을 꼭 못하면 밥을 못 먹겠다. 제 생각에는 저 학생들은 분명히 취소를 노리고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이제 여기는 끝. 여기는 끝 하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어르신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질문. 네. 아까 그 나쁜 타우 단백질이나 베타 아밀로이드 이게 쌓였을 때 이렇게 치매나 그게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단백질이 쌓이는 원인? 그게 연구된 게 있나요? 사실 되게 핵심적인 걸 말씀하셨고요. 그 나쁜 게 그걸 왜 쌓이냐, 그걸 알면 좋죠.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그게 왜 쌓이는가, 쌓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걔네들이 원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원래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건데 걔들이 하필 나쁘게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못 올라가게끔 계속 이제 줄여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실 때 수면을 같이 이제 잠을 훨씬 더 잘 주무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제가 이게 왜 걔네들이 쌓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건데 사실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 그런 단백질이 왜 많이 쌓이냐, 좋은 질문이십니다. 좋은 질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염증이에요. 뇌에도 뇌염증이 발생하거든요. 뇌염증이 발생하는데 뇌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얘네들이 더 많이 쌓이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단편적으로 하나씩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내고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유전적으로 뭔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그 APOE라고 해서 그 유전자가 있어요. 특정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사람들한테서는 그 단백질이 더 많이 생기더라. 그런 것도 다 밝혀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아마 더 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선물이 없습니다. 선물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 자, 아직도 질문 있어요? 오, 진짜? 아직도 질문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 아밀로이드 베타랑 막 타우 단백질 같은 그 나쁜 단백질들이 쌓이고 한 15년이 있어야지 그 증상이 발현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나쁜 게 몸에 쌓이면 증상이 바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그걸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그거 같아요. 학생 혹시 충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확실해요? 어떻게 확실해? 모르지. 치과 가봐야지 알지. 이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미 이빨은 썩어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그게 신경을 건드렸을 때 뭔가 아파 하니까 앓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안에는 충치가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우리가 못 느꼈을 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단백질들이 쌓이고 있는데 그 단백질 쌓임으로 인해서 이제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근데 뇌세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 엄청 많잖아요. 뭐 수조 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몇백 개 죽었다고 큰 영향이 없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나중에 뭐 몇백만 개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가 이상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질문이 또 있으시네요. 식사 안 하세요? 여기 그 수면 장애로 인해 가지고 그 요즘에 그 도움되는 그런 식품 같은 거, 약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복용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그 영향을 주거나 그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 그런 것들에 계속 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아무 이상이 없고 수면만 잘 유지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 발현이 좀 낮아지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그 질문은 그 수면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식품이나 그 건강 보조 식품 만드는 회사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그 아밀로이드 베타라든가 그런 나쁜 단백질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걸 직접 해본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답변을 지금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런 알츠하이머병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잠만 잘 주무셔도 훨씬 더 예방이 잘 되고 그다음에 진행이 늦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잠을 이제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컨디션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적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술 많이 안 드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질문 없으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